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자기 개발서를 읽고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고 매일 감사 일기를 씁니다. 명상을 하고 자신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내기도 합니다. 더 건강하고 더 차분하며 더 완벽하게 기능하는 버전의 자신이 되기 위해 세상이 하라고 지시하는 모든 것들을 수행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끊임없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고 타인의 시선에 맞추어 완벽한 스펙과 평판을 쌓아야 하는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는 자신을 고치고 발전시키려는 강박이 거의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지독할 정도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해결되지 않은 채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그것은 당신이 망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불량품이거나 남들보다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된 문제를 풀려고 애써왔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깊이 관찰했고 현대 심리학이 아직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한 아주 중대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가장 필사적으로 없애버리려고 노력하는 것들, 예를 들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예민함, 우리를 고립시키는 격렬한 감정 어린 시절부터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다녔던 그 기묘함과 낯섦 같은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문제가 아니라 당신 내면의 깊은 곳에서 보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글이 바탕을 두고 있는 거대한 역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뼈아픈 경험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가도 결코 닿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깊은 무언가를 당신이 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생생해서 현실보다 더 현실같이 느껴지는 꿈들, 어떤 논리적 증거나 단서가 나타나기도 전에 이미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게 되는 깊은 직관, 누군가가 단 한마디의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도 방 안의 감정적 기류와 분위기를 온몸으로 흡수해버리는 그 압도적인 감각, 그리고 내면의 무언가가 조용히 죽어가는 것을 느끼지 않고서는 도저히 거짓된 연기나 가짜 웃음을 지을 수 없는 그 지독한 진실성 말입니다. 또한 당신의 마음을 가장 불편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을 향해 왠지 모르게 끌리는 그 기이한 이끌림,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그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끈질긴 소외감, 온전하게 완벽하게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는 그 뼈아픈 감각들. 당신은 아마도 수년 동안, 어쩌면 평생 동안 이러한 특성들을 당신이 어떻게든 관리하고 통제하고 고쳐야 할 문제점이나 칩으로 취급해왔을 것입니다. 남들처럼 무던하고 평범하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칼 융은 당신에게 그것들은 결코 고쳐야 할 병이나 단점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진정한 당신을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지도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는 명확한 8개의 이정표가 존재합니다. 이 8가지 구체적인 징후들은 무의식이 이미 경이로운 작업을 시작한 사람들, 무의식이 이미 의식의 수면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한 사람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평범하고 표면적인 방식대로 살기를 단호히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 글이 당신이 지금까지 접해왔던 영성이나 심리학에 대한 다른 모든 콘텐츠들과 완전히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이 8가지 징후들이 당신이 남들보다 우월하거나 특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달콤하게 포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자아를 부풀려줄 듣기 좋은 거짓말이나 얄팍한 위로를 건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칼 융이 이 현상들에 대해 실제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그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안에는 당신이 마주하기 불편해할 진실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징후들, 깊은 곳에 단단히 박혀있는 어두운 그림자들, 즉 무의식의 그림자 작업에 대한 이야기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자신 안에서 이러한 징후들을 발견하고는 그저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특별함에 취해 거기서 멈춰버릴 때 찾아오는 매우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은 결코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길고 험난한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현상을 겪고 있는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이 첫 문장들에서 당신이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온몸의 세포가 반응하는 듯한 깊은 기시감과 익숙함을 느꼈다면
끝까지 이글과 함께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어질 내용들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이 글이 끝날 때쯤 당신이 마주하게 될 질문은 이 거울 속에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질문은 당신이 그 거울 속에서 본 것을 바탕으로 이제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8가지 징후를 깊이 탐구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이해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칼 융은 인류의 마음을 깊이 관찰하며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그저 삶의 얄팍한 표면 위에서만 살아가는 것을 도저히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에 정착하려고 노력해도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가 끊임없이 그들을 더 깊은 심연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근원적인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게 만들었고, 남들은 다 편안하게 느끼는 상황조차 견딜 수 없이 답답하고 가식적으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정해진 생애 주기에 맞춰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사는 것을 절대적인 정답으로 여기는 한국의 획일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이러한 내면의 끌어당김은 종종 심각한 우울이나 부적응으로 오해받곤 합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 고통스러운 과정에 특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란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의해 당신의 진짜 모습 위에 덧씌워진 모든 거짓된 껍데기들을 벗어던지고 그 아래에 있는 당신의 본질, 즉 당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대로의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동시에 심리학적인 여정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자식 회사의 유능한 직원 사회가 요구하는 완벽한 인간상으로 살아남기 위해 당신이 겹겹이 쌓아올린 역할들, 가면들, 그리고 인위적으로 구성된 성격들을 넘어서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재능이나 심리적 통찰에 대해 다루는 대부분의 콘텐츠들이 당신에게 절대 말해주지 않는 뼈아픈 진실이 있습니다. 개성화는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들보다 영적으로 진화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훈장이나 자격증이 아닙니다. 개성화는 무거운 소명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소명들이 늘 그러하듯 그것은 당신에게 엄청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동안 어떻게든 외면하고 싶었고 결코 쳐다보고 싶지 않았던 당신 내면의 가장 어둡고 수치스러운 부분들, 즉 그림자들을 똑바로 마주할 것을 가차없이 요구합니다. 이 글에 등장하는 8가지 징후는 당신이 이미 완성된 훌륭한 존재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폭풍 같은 여정이 마침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정신 세계 속 무언가가 이미 맹렬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이미 단단했던 껍질을 깨부수고 나와 당신이 당신 자신의 삶을 그저 몽유병 환자처럼 잠든 채로 흘려보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무의식의 선전포고입니다. 따라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당신이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진정한 질문은 당신이 이 징후들이 가리키는 그 험난하고 깊은 어둠 속으로 기꺼이 걸어들어갈 용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징후, 숨겨진 문입니다. 당신의 눈을 감고 당신의 뇌리에 가장 깊게 남았던 마지막 꿈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을 먹을 때쯤이면 흐릿해져서 쉽게 잊혀버리는 그런 평범한 개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나고 나서도 엄청난 무게감을 지니고 당신의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거나 흔들어 놓았던 그 꿈 말입니다. 눈을 뜨고 나서도 당신의 가슴속에 묵직한 무언가를 남겨두었던 그 감각, 어떤 강렬한 이미지, 평범한 아침의 햇살과 샤워기의 물줄기로도 도저히 씻어낼 수 없었던 어떤 깊은 암과 감정들. 만약 당신이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다면 이 첫 번째 징후는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꿈은 그저 수면 중에 발생하는 뇌의 무의미한 노이즈에 불과합니다. 잠든 뇌가 무작위로 생성해내고는 아침이 되면 가차없이 폐기해버리는 의미 없는 이미지들의 나열일 뿐입니다. 그들은 잠에서 깨어나면 그저 출근을 서두르고 일상으로 넘어갈 뿐 밤사이의 꿈에 대해 더 이상 아무런 생각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현재 자신들의 무의식과 맺고 있는 관계의 깊이가 딱 그 정도의 표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반영할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눈을 뜬다고 해서 꿈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은 보이지 않는 해류처럼 당신의 낮 시간 속으로 계속해서 흘러들어옵니다. 마치 전날 밤에 누군가가 당신의 귓가에 속삭인 매우 중요한 말처럼
꿈속의 감정이나 이미지가 하루 종일 당신의 의식 표면으로 끊임없이 떠오르며 당신의 주의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칼 융은 꿈을 일컬어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꿈이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신비로운 영적 차원이나 신으로부터 오는 예언적 메시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꿈은 당신 자아의 가장 깊은 층위가 사용하는 고유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낮 동안에는 당신의 이성과 논리, 그리고 언어로는 차마 표현할 수 없었던 당신의 그 깊은 부분 말입니다. 당신 내면에서 언제나 당신을 지켜보고 상황을 처리하며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무언가를 빛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려고 애쓰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주 생생하고 기이한 꿈을 꿀 때 당신은 외부 우주나 타인으로부터 어떤 신비한 정보를 수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당신의 내면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동안 당신의 의식이 너무나 바빠서 혹은 상처받기 싫어서 너무 두꺼운 방어막을 치고 있어서 혹은 직면하기가 너무나 두려워서 차마 듣지 못했던 바로 그 무의식의 목소리 말입니다. 특히나 낮 시간 동안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감정을 극도로 억압해야 하는 한국인들에게 억눌린 감정은 밤이 되면 꿈이라는 무대를 빌려 폭발적으로 분출되곤 합니다. 칼 융은 무의식이 논리적인 문장이나 명확한 설명이 아니라 상징의 언어로 말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의식은 겉보기에는 기묘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묵직한 무게를 지닌 이미지와 감정, 그리고 이야기로 말을 건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꿈속에서 당신을 덮치는 거대한 해일이나 포효하는 바다는 그저 물리적인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현실 세계에서 차마 이름 붙이고 인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당신의 몸이 그동안 억압하고 감당해왔던 거대한 감정의 덩어리입니다. 꿈속에서 당신을 집요하게 쫓아오는 정체불명의 괴물이나 그림자 형상은 무작위로 발생한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도려내고 부정해버린 당신 자신의 일부, 즉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는 마침내 당신이 뒤돌아 자신을 똑바로 쳐다봐 주기를 자신을 인정해주기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심리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동시에 생생한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직해지기를 포기하는 지점입니다. 당신을 가장 고통스럽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 끔찍한 꿈들은 외부의 어둠이나 악령이 보내는 불길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그림자가 가장 격렬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장소입니다. 한밤중에 당신을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게 만드는 그 반복되는 악몽은 미래의 어떤 끔찍한 재앙이 당신을 덮칠 것이라는 예지몽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아주 강력한 무언가가 제발 당신에게 인정받고 통합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맹렬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가장 강렬하고 역동적인 꿈의 세계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가장 무겁고 아직 통합되지 않은 거대한 그림자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공격적이고 필사적으로 쳐다보기를 거부했던 바로 그 자신들의 파편들입니다. 칼 융은 꿈이란 영혼의 가장 내밀하고 비밀스러운 안식처에 있는 작은 숨겨진 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가 가리키고자 했던 것은 결코 무섭거나 불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접근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의 존재조차도 평생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릅니다. 당신의 꿈이 그토록 집요하고 끈질기게 당신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사실은 당신의 무의식이 이미 맹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의식이 이미 무언가를 의식의 세계로 끌어올리려 애쓰고 있으며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당신이 아직 알기를 두려워하는 것 사이에 그 문을 강하게 두드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만의 시선으로 이 과정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꿈을 해몽할 때 돼지꿈이나 똥꿈처럼 길몽과 흉몽으로 나누어 재물운이나 합격운과 결부시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강렬한 꿈들은 복권을 사야 할 신호가 아니라 당신 영혼을 향해 던지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꿈의 상징들을 완벽하게 해독할 필요도 없고 상징학의 권위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오직 진정성을 가지고 당신의 꿈에 진지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 스마트폰부터 확인하는 대신 그 꿈이 남긴 이미지와 고요히 마주 앉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무슨 뜻일까를 머리로 분석하려 하지 말고 이것이 내 몸에서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가를 가슴으로 물으십시오. 왜냐하면 머리로 짜낸 해석보다
당신이 느끼는 그 생생한 감정이 언제나 진실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꿈은 단 한 번도 무작위였던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당신을 향한 나침반이었습니다. 두 번째 징후, 당신의 의식적 마음 아래에서 작동하는 강렬한 지능입니다. 당신은 분명 이 감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인 증거나 논리적인 단서가 아직 아무것도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내면에 먼저 도착해버리는 그 조용하지만 소름 돋을 정도로 명확한 확신 말입니다. 울리기 직전에 이미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어떤 사람의 전화. 겉보기에는 아무런 균열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몇 달 전부터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던 인간관계. 당신이 방에 걸어 들어간 순간 단 한마디의 말도 오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무언가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던 그 서늘한 순간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결국 당신의 그 감각이 완벽하게 옳았음이 증명되었던 수많은 경험들. 당신은 아마도 살아오는 어느 시점부터 이러한 당신만의 직관적인 알물 다른 사람들에게 철저히 숨기고 침묵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시도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미신에 빠진 사람이나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며 기묘한 눈빛으로 쳐다보았기 때문입니다. 또는 당신이 그저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망상이나 투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거나 논리적인 근거도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확신할 수 있냐며 당신을 몰아세웠을 것입니다. 특히나 데이터를 중시하고 철저한 논리와 증거를 요구하는 현대사회와 직장 문화 속에서 당신의 직관은 그저 비합리적인 감정의 산물로 묵살당하기 일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결국 계속해서 옳았다는 그 수많은 결과들조차도 당신이 느끼는 이 감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칼 융은 이러한 인간의 정신적 현상을 매우 정밀하고 학문적인 방식으로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는 이것을 내향적 직관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나 신비주의 혹은 초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정신이 현실을 처리하는 8가지 인지 기능 중 하나인 매우 과학적인 인지적 기능입니다. 그리고 특정 소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능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거의 기이하고 초자연적인 것으로 느껴질 만큼 엄청난 강도와 신뢰성을 가지고 작동합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진실은 이러합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의 의식이 실시간으로는 도저히 따라잡거나 접근할 수 없는 엄청난 속도와 깊이로 세상의 패턴들을 읽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타인의 아주 미세한 표정 변화, 미묘한 목소리, 톤의 흔들림 평소와는 조금 다른 행동의 불일치 공간을 채우고 있는 에너지의 미세한 변화 등 수천 가지의 미묘한 신호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합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주의력은 이 수많은 신호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무의식은 이 모든 방대한 데이터를 순간적으로 종합하고 합성하여 단 하나의 강력하게 느껴지는 알무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의식 속으로 본능적인 직감, 조용한 확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인식의 형태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마법이 아니지만 진실로 경이로운 능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칼 융이 관찰한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력한 직관은 거의 언제나 그에 상응하는 치명적인 맹점과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직관 기능이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 그에 반비례하여 감각 기능, 즉 현재의 물리적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고 살아가는 능력은 비례하여 미발달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독자적인 시선으로 이 상황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이것이 현실에서 의미하는 바는 매우 뼈아픕니다. 저 멀리서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이나 위기는 누구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감지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당장 자신의 코앞에 놓여있는 작은 돌부리에는 가장 자주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 미래의 궤적은 수정구슬을 들여다보듯 선명하게 보면서도 당장 오늘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명백하고 물리적인 현실의 문제들은 완전히 놓쳐버리곤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 잠시 당신 스스로에게 아주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앞으로 다가올 어떤 끔찍한 상황에 대해 완벽하게 예측하고 통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길한 상황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관계나 상황이 당신을 파괴할 것이고 전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직관이 당장 도망치라고 외치는 소리를 무시한 채
그곳에 미련하게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직관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직관이 보여준 그 불편한 진실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동할 현실적인 용기가 부족했을 때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칼 융은 이 부분에 대해 매우 단호했습니다. 그는 직관이라는 것은 이성에 반대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아예 이성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관은 논리와는 완전히 다른 법칙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직관을 제대로 발달시키고 당신의 진정한 힘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인생의 거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만 그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작은 순간들에서부터 당신의 내면의 삶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댓글에 111이라고 남기십시오. 융의 상징적 틀 안에서 111이라는 숫자는 진정한 자기인식의 첫 번째 순간을 상징합니다. 한 개인이 스스로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삶을 불신하고 무시하던 태도를 마침내 멈추고 그것을 원래 존재했던 그대로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성으로 대우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결정적인 찰나 말입니다. 만약 이 글의 내용이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뼛속 깊이 공감되는 자기인식처럼 느껴진다면 111은 바로 당신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징후, 타인의 감정을 마치 당신 자신의 감정인 것처럼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당신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대답하기 전에 당신의 내면을 잠시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이 심한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와 같은 방 안에 있을 때 당신의 내면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위로의 말을 건네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육체 안에서, 당신의 신경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인지할 때 연민을 느낍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돕고 싶어하는 선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감정 상태와 고통받는 타인의 감정 상태 사이에는 아주 명확하고 단단한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분리된 자아와 자아를 가로막는 튼튼한 세포막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아마도 당신에게는 그러한 경계막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오직 이론적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은 고통받는 자가 있는 방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저 고통을 인지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고통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타인의 절망과 슬픔은 이내 당신 자신의 경험과 도저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뒤섞여 버립니다. 당신은 그 짧은 만남 이후에 완전히 방전되어 버리며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데 몇 시간이 때로는 며칠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실수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그들의 무거운 감정의 덩어리를 말 그대로 당신의 영혼 안에 짊어지고 나와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자라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끊임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너는 너무 예민해. 너는 지나치게 감정적이야. 너는 굳이 안 해도 될 걱정까지 다 떠안고 살아. 한국 사회처럼 정의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감정에 깊이 관여하고 오지랖과 간섭을 공동체주의로 포장하는 문화권에서 당신과 같은 성향은 다른 사람들의 억눌린 한과 분노를 고스란히 받아내는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하게 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칼 융이 신비적 참여라고 불렀던 매우 학술적이고 깊은 심리 현상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타인 사이의 심리적 경계가 투과성막처럼 느슨해져서 자아와 타자가 미분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적 현실이 마치 처음부터 그곳이 제자리였던 것처럼 당신의 신경계 안으로 거침없이 뚫고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이제 이 능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영성주의자들이 결코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직면할 시간입니다. 이 특성을 그저 고차원적인 공감 능력이라며 찬양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 지점에서 매우 신중했고 때로는 듣기 거북할 정도로 정직했습니다. 그는 신비적 참여, 즉 경계가 없는 무분별한 공감 흡수가 영적으로 진화한 고귀한 공감의 증거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아, 즉 개인의 안정적인 중심이 외부로부터 몰아치는 강력한 감정적 폭풍에 맞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낼 만큼 충분한 힘을 아직 발달시키지 못했다는 뼈아픈 증거일 수 있다고 관찰했습니다. 나만의 시선으로 이 현상을 통찰해보자면 단단한 경계가 없는 공감은 결코 축복이나 재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민이라는 아름다운 가면을 쓴 당신의 상처이자 결핍입니다. 남들의 감정에 지나치게 휘둘린다는 것은 당신의 자아가 그만큼 텅 비어 있거나
힘이 없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자신의 공감적 예민함을 진정으로 건강하게 통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분별하게 흡수하여 그 감정의 늪에서 허우적대거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을 수용하고 그것의 증인이 되어주지만 그들과 함께 고통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과 함께 느껴줄 뿐입니다. 이 두 가지 경험, 즉 타인의 감정과 동화되어 버리는 것과 타인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공감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오직 후자만이 당신의 영혼이 부서지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칼 융은 이 무경계의 신비적 참여 상태에서 벗어나 그가 의식적 연민이라고 불렀던 상태로 나아가는 움직임을 인간의 심리적 발달에 있어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것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소화하지 못한 분노와 고통과 상처를 마구잡이로 쏟아붓는 및 빠진 항아리가 되는 것과 타인의 엄청난 고통과 직면에서도 옆에서 함께 익사하지 않고 그 고통을 기꺼이 담아낼 수 있는 단단하고 고요한 대지가 되어주는 것의 차이입니다. 진정으로 극복된 가장 격렬한 갈등은 결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엄청난 평온함과 안정감을 남긴다. 칼 융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정확히 이 경계짓기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공감 능력 및 예민함과 맺고 있는 관계를 치열하게 탐구하고 해결해낸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거기에 자신을 통째로 갉아먹히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곁에 있기만 해도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묵직하고 흔들림 없는 평온함의 자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의 고통을 더 깊고 뼈저리게 느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진짜입니다. 그것은 결코 결함이나 정신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고통스럽게 직면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감정을 그저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감정 속으로 녹아내려 당신 자신을 소멸시키고 있습니까? 당신은 타인의 고통과 함께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 속으로 당신의 자아마저 사라져버리고 있습니까? 당신의 그 깊고 아름다운 심해 같은 감수성은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돌아가야 할 당신만의 단단한 중심축이 부재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징후. 당신은 특정 공간이나 사람들의 에너지를 물리적으로 감지합니다. 당신은 어떤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아직 아무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전에 무언가를 강렬하게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현관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묘하게 짓누르는 듯한 묵직함과 우울함이 느껴졌던 어떤 집. 겉으로는 웃으며 다정하게 행동하지만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서늘함과 불쾌감을 남겨서 당신을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치게 만들었던 어떤 사람. 혹은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평화로움과 고요함의 질이 너무나 완벽해서 거의 물리적인 실체처럼 느껴졌던 어떤 낯선 장소. 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억압적이고 탁한 기운이 내려앉아 있어서 문자 그대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던 방 안의 공기. 한국인들은 종종 이것을 기가 세다거나 분위기가 싸하다는 말로 뭉뚱그려 표현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심오합니다. 당신이 이런 현상을 겪어보지 못한 일반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당신은 언제나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설명할 논리적인 어휘도 수치화된 데이터나 증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물리적인 통증처럼 당신에게 생생하게 느껴지는 감각적 현실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칼 융은 이것을 미신이라며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간 정신의 다른 모든 현상들을 연구할 때 가져왔던 것과 똑같은 학문적 엄격함과 철저함을 가지고 이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비주의나 오컬트의 어휘를 빌리지 않고도 훨씬 더 강력하고 정밀하게 이 현상을 설명해냈습니다. 융에 따르면 모든 물리적 공간과 모든 사람은 그가 심리학적 분위기라고 불렀던 고유의 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성가들이 말하는 시각적인 아우라를 문맥 그대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공간이나 사람에게 누적된 감정적 역사가 만들어낸 실질적이고 생생한 느낌의 질을 말합니다.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과거에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분노나 슬픔을 억압했는지, 어떤 삶의 몸부림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공기 중에 떠도는 찌꺼기가 무엇인지가 만들어내는 파장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영토 안에서 강렬한 스트레스와 억압된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곳에서는 학원가나 오래된 회사 건물
혹은 엄숙한 제삿날의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심리학적 분위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예민하게 감지하는 것은 결코 당신에게 귀신을 보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화 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여겨 완전히 필터링해버리는 아주 미세한 신호들조차 놓치지 않고 잡아내는 초정밀 레이더 같은 신경계를 당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비유나 은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무의식의 에너지장을 읽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특정 장소에서 경험하고 쏟아냈던 감정의 찌꺼기들 속에 존재하는 정보들, 혹은 당신 앞에 앉은 사람의 정돈된 표정과 넥타이 아래에 숨겨진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발산하고 있는 그림자의 물질들을 읽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칼 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당신의 이러한 예민한 감각이 인류의 집단 무의식과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관찰했습니다. 집단 무의식이란 모든 개별적인 인간의 마음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거대하고 공유된 심리적 현실의 지층입니다. 당신이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알 수 없는 슬픔이나 무거움을 느낄 때 당신은 사실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인간의 누적된 심리적 삶의 역사와 영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마주 앉아 그가 입을 떼기도 전에 그 사람의 본질을 느껴버릴 때 당신은 그 사람이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한 채 투사하고 있는 무의식의 거대한 덩어리들을 실시간으로 읽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재능과 함께 당신이 반드시 짊어져야 할 거대한 책임감이 하나 있습니다. 이토록 예민한 감각을 지닌 사람에게 있어서 그림자 작업이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의 그림자가 철저히 검토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면, 당신의 무의식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깊은 상처나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당신은 필연적으로 당신 자신의 상처를 세상에 투사하는 것과 세상에 진실을 지각하는 것을 치명적으로 혼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공간이나 사람에 대해 불길한 느낌을 받고는 당신이 그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다고 착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순간 당신이 읽어낸 것은 타인의 어둠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당신 자신의 억눌린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직관과 투사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오직 당신이 수행하는 내면 작업의 질과 깊이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끔찍하고 부끄러운 밑바닥을 더 정직하고 철저하게 들여다볼수록 타인과 세상에 대한 당신의 감각과 지각은 그만큼 더 순수해지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장 댓글에 444라고 남기십시오. 융의 상징적 언어학에서 444라는 숫자는 내면적 안정과 토대의 확립을 강력하게 연결짓는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공간에 걸어 들어가서 단 한마디의 말이 들리기도 전에 이미 기류를 파악했고 훗날 당신의 그 감각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다는 것이 증명된 적이 있다면 444는 바로 당신을 위한 확인의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징후, 당신의 진짜 모습과 당신이 연기하는 모습 사이에 끔찍한 거리감입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연기하고 있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립니다. 눈동자에는 도달하지 못한 채 입고만 올라간 기계적인 미소, 말하는 내용과 그 기저에 깔려있는 진짜 에너지의 끔찍한 불일치, 방 안에 있는 관객들, 즉 직장 상사나 시댁 식구들, 혹은 친척들을 위해 정교하게 조립되고 계산된 가짜 자아의 모습. 당신의 눈에는 그 사람의 얄팍한 연기와 그 아래에서 실제로 요동치고 있는 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서 거의 물리적인 구역질이나 고통을 느낄 정도입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은 방 안에서 오가는 그 가식적인 말들을 액면 그대로 진실이라고 믿으며 화기애애하게 웃고 떠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홀로 그 자리에 앉아 그 지독한 위선과 가식을 지켜보며 조용한 고통 속에서 질식할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당신은 도저히 당신이 그것을 보지 못한 척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징후가 당신의 가슴을 찌르는 가장 뼈아픈 진실은 타인의 가식을 꿰뚫어보는 단순한 통찰력에 있지 않습니다. 이 칼날은 결국 방향을 틀어 당신 자신의 내면을 향하게 됩니다. 언제나 결국에는 자신을 찌르게 마련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 스스로가 얼마나 오랫동안 치열하게 거짓된 연기를 해왔는지를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교감해서가 아니라 단지 익숙하고 남들에게 좋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유지해온 허울뿐인 인간관계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번듯한 직장인, 착한 딸과 아들, 완벽한 배우자라는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 내보이는 그 매끄러운 버전의 당신이
새벽 3시에 짙은 어둠 속에서 홀로 깨어있는 진짜 당신의 초라하고 벌거벗은 모습과 얼마나 무섭도록 멀어져 있는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특히나 체면과 타인의 시선을 목숨처럼 여기는 한국 사회에서 이 가짜 가면의 무게는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압사시킬 정도로 무겁습니다. 칼융은 인간이 사회적 현실을 생존하고 탐색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이 방어막을 페르소나, 즉 가면이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타인과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전 세계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면이 너무나 견고하고 단단해져서 가면을 쓴 사람조차도 자신의 그 가짜 얼굴 밑에 진짜 얼굴이 존재한다는 사실마저 잊어버리게 될 때 페르소나는 영혼을 파괴하는 끔찍한 독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거대한 심리적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은 당신이 쓰고 있는 그 무거운 사회적 가면과 억눌린 진짜 자아 사이의 거리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아득하게 벌어졌을 때입니다. 당신이 지어 올린 삶이라는 화려한 집이 더 이상 당신의 영혼에 맞지 않아 숨이 막힐 때, 당신이 당신 자신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조차 마치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불청객이나 이방인처럼 느껴지며 방황할 때입니다. 칼융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통찰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을 완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신이 평생 동안 정교하게 다듬어온 그 훌륭한 가면 아래에 숨겨진 흉측하고 나약한 진짜 얼굴을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나 사회로부터 분수에 맞지 않는다고 조롱받고 짓밟았던 그 거대한 야망들, 이기적이라고 비난받을까봐 숨겨야 했던 당신의 절실하고 강렬한 욕구들, 당신 인생의 초기에 누군가가 절대로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윽박질렀던, 그래서 당신 스스로 깊은 지하실에 가두어버린 당신의 그 못나고 이질적인 파편들 말입니다. 나만의 시선으로 이 현상을 진단해보자면 이 징후가 이토록 소름 돋게 진실을 폭로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가식과 위선을 볼 때 느끼는 그 강렬한 분노와 혐오감은 거의 예외 없이 당신 스스로가 당신 자신의 가면을 얼마나 숨막히도록 꽉 움켜쥐고 있는가와 완벽하게 비례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당신이 사회에서 살아남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 가면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 가면을 벗어 던진다면 당신이 치러야 할 사회적 관계적 대가가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주한 진짜 문제는 당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한가, 가식적인가가 아닙니다. 진정한 질문은 당신이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이 거짓된 연기를 계속해왔길래 이제는 그 무거운 가면을 당신의 진짜 얼굴로 착각하기 시작했느냐는 것입니다. 6번째 징후, 당신을 가장 파괴하는 치명적인 관계들이 사실 당신에게 말해주려는 진실입니다. 당신은 이 지독한 패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직하게 스스로를 되돌아본다면 이 패턴은 이미 당신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산산조각 내며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가장 강렬하고 저항할 수 없게 끌어당기는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삶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주는 안전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 내면의 깊은 곳을 난폭하게 뒤졌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도발합니다. 그들은 평온하고 잔잔한 보통의 관계에서는 결코 건드려지지 않았던 당신 내면에 잠들어 있던 어떤 원초적인 감정, 금지된 욕망, 원초적 공포 혹은 미칠 듯한 갈망을 수면 위로 멱살을 쥐고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머리가 아무리 이 관계가 당신을 망가뜨리고 파괴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경고해도 뱃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정체불명의 강력한 인력이 기어코 당신을 다시 그 파멸의 불구덩이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그림자가 살아서 맹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칼융은 그림자를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결단코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지하실에 던져버린 모든 특성들의 총합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림자가 억압된 이유는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사악하거나 범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성장 과정 어딘가에서 특히나 타인의 평가와 체면을 중시하는 엄격한 가정 환경이나 사회 속에서 그러한 특성들이 튀어나오면 부모의 사랑을 잃거나 무리해서 버림받고 소외될 것이라는 끔찍한 공포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걸쳐 억압되고 외면당한 그림자는 무의식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죽어가는 대신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
자신을 드러낼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습니다. 칼융은 이것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는 결코 허락하지 않았던 바로 그 금지된 특성을 당당하게 짊어지고 있는 타인에게 치명적으로 끌리게 됩니다. 그들의 뻔뻔스러운 자유 눈치 보지 않는 대담함 짙은 어둠, 심지어 그들의 이기적인 태도마저도 우리가 땅속 깊이 파묻어버렸던 바로 그 본성들을 그들이 눈부시게 구현하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우리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지독한 자석이 되어버립니다. 평생 동안 남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고 착한 아이로만 살아왔던 사람은 분노와 폭력성을 거침없이 표출하는 나쁜 남자나 통제불능의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매혹을 느낍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진짜 야망과 욕망을 생매장해버린 채 안정적인 직장에 숨어버린 사람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욕망을 뻔뻔하게 추구하는 사람에게 병적으로 집착하게 됩니다. 자신의 깊은 슬픔과 나약함을 철저히 부정하고 강인한 척 살아온 사람은 아무런 수치심 없이 엉엉 소리 내어 우는 사람 앞에서 완전히 무장해제되어 버립니다. 우리를 화나고 짜증나게 만드는 타인의 모든 특성들은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는 길로 우리를 안내해준다. 칼융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타인에게 느끼는 반응의 강렬함이 언제나 무의식이 보내는 가장 정확한 신호입니다. 누군가가 평범한 불쾌감을 넘어 당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자극할 때 그들을 향한 끌림이나 혐오감이 주어진 상황에 비해 비정상적일 정도로 압도적일 때 당신은 바로 당신 자신이 평생 억눌러왔던 거대한 그림자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고 싶은 바로 그 벼랑 끝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내면 작업이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왜 내 인생을 망쳤을까? 왜 그들은 문제투성이일까라고 남을 탓하는 것은 정직한 질문이 아닙니다. 진짜 뼈아픈 질문은 당신은 도대체 그들의 무엇에 그토록 미친 듯이 끌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당신 자신에게는 절대 허락하지 않고 죽여버렸던 당신 안의 어떤 본성을 그들이 대신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당신의 마음을 가장 어지럽히고 파괴적으로 흔들어 놓는 그 관계야말로 당신 자신조차 몰랐던 당신에 대한 가장 섬뜩하고도 정직한 진실을 담고 있는 거울입니다. 지금 당장 댓글에 2라고 남기십시오. 칼융의 분석적 틀 안에서 2라는 숫자는 당신이 거울 속에 비친 끔찍한 괴물의 모습이 사실은 당신 자신의 얼굴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울 자체를 원망하며 깨부수려던 헛된 시도를 마침내 멈추는 바로 그 위대한 각성의 순간을 표시합니다. 7번째 징후, 당신이 평생 동안 세상과 아주 미세하게 동떨어져 있다고 느껴온 진짜 이유입니다. 이 기묘하고 서글픈 감각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시절, 당신은 아이들이 모여 노는 무리의 중심에 끼어들지 못하고 늘 가장자리 주변을 맴돌며 그들을 그저 관찰하기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머리가 굵어지면서 당신은 어떻게든 주류에 속해보려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섞여보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침내 그 무리의 중심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을 때조차도 당신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조각은 여전히 그들과 섞이지 못한 채 아주 약간 동떨어져 방관하고 있다는 것을 섬뜩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언젠가는 이 이질감과 겉도는 느낌이 마법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속여왔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진짜 내 사람들을 만나고 내 영혼이 안착할 수 있는 완벽한 직장이나 사회적 위치를 찾게 되면 이 지독한 이방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들 중 누군가에게는 그 평범한 소속감이라는 것이 평생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넘쳐나는 얄팍한 영상 콘텐츠들은 당신의 이런 깊은 소외감을 아주 달콤하게 포장해줍니다. 그들은 당신이 남들보다 훨씬 더 높은 영적 주파수를 가지고 태어난 고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이 저급한 세상에 속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당신의 자아를 쓰다듬어줍니다. 하지만 만약 칼융이 살아서 그 말을 들었다면 그는 즉각적으로 그 오만하고 위험한 헛소리를 중단시켰을 것입니다. 융은 이 현상을 다름의 상처라고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똑같아 보이지만 그 뿌리와 종착지는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이질감을 아주 주의 깊게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매우 건강하고
필연적인 차별화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거짓된 껍데기를 벗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성장하는 개성화 작업을 수행할 때 자연스럽게 그리고 종종 몹시 고통스럽게 수반되는 결과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깊어지고 내면이 확장되면 과거에 속해 있던 좁은 세계와 인간관계들은 필연적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남들 험담이나 주식 부동산 얘기만 반복하는 가벼운 대화들이 견딜 수 없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숨막히는 회식 자리나 형식적인 모임들이 영혼을 옥죄하는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고독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영혼이 진짜 방향을 향해 맹렬하게 전진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형태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장이 아니라 끔찍한 상처와 방어 기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어린 시절 당신이 당신의 진짜 모습 예민하고 독특한 본성 그대로를 드러냈을 때 세상이나 부모로부터 심하게 거부당하고 억압받았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면 사랑받지 못하고 안전을 위협받는다는 치명적인 공식을 학습한 결과입니다. 이 상처에 대한 대응으로 당신의 정신은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무리에 섞여 상처받는 이 차라리 멀찍이 떨어져서 관찰자가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가장 취약하고 찌질한 진짜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하는데 과거의 뼈아픈 경험이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치명적인 짓이라고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소속되지 못함은 당신이 당신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너무 뛰어나고 고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당신이 현재 존재하는 그곳에 당신의 두 발을 온전히 딛고 당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내보였을 때 어떤 끔찍한 거절이 돌아올지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극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당신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것들을 타인과 소통할 수 없다고 느끼는 무능력에서 비롯된다. 당신을 고독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짜 밑바닥까지 속속들이 알려질 수 있는 용기의 부재입니다. 우리라는 획일성을 강요하고 남들과 다르게 튀는 것을 왕따시키는 한국 사회의 가혹한 집단주의 속에서 이 다름의 상처는 유독 깊고 아프게 골마 들어갑니다. 이 징후가 당신의 심장을 찌르며 묻고 있는 진정한 질문은 당신이 지금 여기가 아닌 어딘가 다른 고귀한 별이나 유토피아에 속해 있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이 현재 숨쉬고 있는 바로 이곳 당신의 평범한 일상과 관계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의 진짜 모습을 남김없이 꺼내어 보여준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느껴온 그 이방인 같은 기분은 당신이 남들보다 특별해서 생긴 진짜 이질감입니까? 아니면 뼛속까지 발가벗겨진 채 남들에게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평생을 도망쳐온 비겁한 자의 안전거리입니까? 당신의 그 방어적인 상처를 마치 영적인 우월함인 양찬양하는 것은 진정한 성장을 향한 길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영적인 자기도취라는 늪으로 빠져버리는 가장 교활하고 조용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매는 그 진정한 소속감은 마침내 당신의 기이함을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어떤 신비한 장소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공간에 존재하기 위해 당신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아닌 다른 그럴듯한 무언가로 끊임없이 변장하고 연기해야만 한다는 그 지독한 강박을 마침내 스스로 내려놓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8번째 징후, 당신은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기이한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당신은 분명 이 경이로운 경험이 어떤 느낌인지 몸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장소에서 무언가에 깊이 몰두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갑자기 시간이 흐른다는 감각 자체가 당신의 의식 속에서 완벽하게 증발해버립니다. 당신의 정신은 더 이상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두 동강나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남들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비칠지 신경 쓰면서 안절부절못하지도 않고 어제 당신이 직장 상사에게 했던 실수를 끝없이 곱씹지도 않으며 내일 처리해야 할 산더미 같은 업무들을 머릿속으로 예행 연습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왱왱거리던 그 지긋지긋한 소음과 끝없는 자기 검열의 나레이션이 완전히 음소거된 채로 오직 온전하게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완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법 같은 순간은 거대한 자연의 압도적인 풍경 앞에 섰을 때 찾아올 수도 있고, 위대한 음악의 선율과 선율 사이의 고요한 침묵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미친 듯이 창조해내는 예술적 몰입의 한가운데서, 혹은 상대방과의 교감이 너무나도 깊고 진실하여 나라는 자아의식 자체가 흔적도 없이 녹아내려버리는 어떤 압도적인 대화 속에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깊은 명상 속에서, 혹은 절박한 기도 속에서 말입니다. 내면의 그 시끄럽고 잔인한 비판자의 목소리가 일순간 완벽하게 침묵하고, 오직 어떤 서술이나 판단도 없는 순수하고 명징한 알아차림만이 덩그러니 남는 그 희귀하고 찬란한 순간들. 이것은 한낱 평범한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심오한 체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칼 융은 자신이 직접 이 경지를 살아냈고, 그 의미가 얼마나 거대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 특유의 각별한 조심성을 가지고 이 현상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융은 이것을 영원한 현재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제하고 사회적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눈치를 보며 바쁘게 돌아가던 그 정교한 방어 기제인 에고 자아가 아주 잠시 동안 옆으로 비켜서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언가가 당신 안의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융은 이것을 대문자 S를 사용하는 진정한 자기 S의 엘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필요하지 않은 당신 존재의 가장 깊고 근원적인 차원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과거의 상처나 영광스러운 기억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미래의 성공이나 목표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지금 여기에 존재하며 알아차리고 있으며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동일시하며 살아가는 그 얄팍한 에고의 작동 방식으로는 결코 가다할 수 없는 절대적인 충만함의 상태입니다.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을 뜨고 살아가는 평범한 일생 동안 그들의 사회적 성격과 상처 야망의 껍데기들 아래에 숨겨진 그들 자신의 진짜 우주적인 본질을 체험하는 데 있어 이 영원한 현재의 순간이 가장 진리에 근접한 순간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역할도 뼈아픈 과거의 역사도 개인의 기억이나 트라우마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쪼개지거나 분열되지 않은 온전하고 순수한 의식 그 자체입니다. 또한 융은 이러한 경험들이 단순한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영혼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부터 진정성 있게 솟아오른 것이라면, 인간의 얄팍한 이성적 사고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압도적인 암과 통찰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고민해도 풀리지 않았던 내면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그 절대적인 고요와 정막의 순간에 어떤 지적인 설명도 필요 없는 고요하고 절대적인 확신의 형태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칼 융이 했던 가장 날카로운 경고를 반드시 함께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초월로서의 시간 상실과 심리적 해리로서의 시간 상실 사이에는 끔찍할 만큼 거대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 상태는 겉에서 볼 때는 소름 돋게 똑같아 보입니다. 둘 다 시계가 흘러가는 일상적인 시간 감각을 잃어버리고 멍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에서 출발하여 완벽하게 정반대의 지옥과 천국으로 사람을 이끕니다. 초월은 한 인간이 지금 이 순간에 너무나도 진실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온전하게 몰입하고 도달했기 때문에 자신을 주변과 분리시키고 통제하려는 그 피곤한 자기 가멸에 쓸 에너지가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자아와 순간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은 자아가 현실에서 도망쳤기 때문이 아니라 평생을 쫓기듯 도망치던 자아가 마침내 도망치기를 멈추고 그 순간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해리 현상은 전혀 다릅니다. 해리는 한국의 그 지옥 같은 빨리빨리 문화와 입시지옥 끔찍한 업무 강도 숨막히는 서열 문화 속에서 겪어야 하는 현재의 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위협적이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버겁기 때문에 한 개인이 현재의 시간에서 통째로 로그 아웃해버릴 때 발생합니다. 마음이 육체의 고통을 버티지 못하고 몸 밖으로, 시간 밖으로, 감정 밖으로 유체이탈하듯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남는 것은 언뜻 보면 평화나 해탈처럼 느껴질 수 있는 멍하고 텅 빈 공백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존재감이 꽉 차오른 충만함이 아니라 영혼이 집을 나가버린 섬뜩한 부재 상태일 뿐입니다. 그저
스마트폰의 쇼폼 영상을 의미 없이 몇 시간 동안 스와이프하며 현실을 도피하는 감각마비 상태와도 같습니다. 당신이 겪은 그 시간, 상실의 순간이 초월인지 해리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시간을 초월한 차원에서 일상적인 현실로 다시 돌아왔을 때 당신이 이전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고 현실의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당신의 실제 삶이 던지는 구체적인 문제들과 더 씩씩하게 맞서 싸울 수 있게 되었다면 당신은 진정한 초월의 경지에 다녀온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시간 상실의 순간에서 돌아왔을 때 현실의 삶이 더 시시하게 느껴지고 사람들과 더 멀어지고 단절된 느낌이 들며 일상생활의 구체적이고 팍팍한 요구사항들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기력해진다면 당신은 초월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해리되어 도망친 것뿐입니다. 그곳에는 당신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직면하고 치료해야 할 거대한 상처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칼융은 모든 혼돈 속에는 우주의 질서 코스모스가 존재한다. 모든 무질서 속에는 은밀하고도 비밀스러운 질서가 숨겨져 있다고 통찰했습니다. 당신이 미친 듯이 찾아 헤매는 그 고요한 영혼의 시간은 엉망진창인 당신의 현실 세계로부터 완전히 도망쳐 숨을 수 있는 안전한 도피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의 그 혼돈스러운 삶을 굳건하게 떠받쳐주는 가장 단단한 바닥재입니다. 비록 세상의 온갖 미친 혼돈과 시련들이 몰아쳐도 거기에 통째로 집어삼켜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담아낼 수 있는 당신 영혼의 거대한 저수지입니다. 그 깊고 고요한 바닥을 터치하고 현실로 다시 올라와서 그곳에서 길어올린 그 거룩한 침묵과 평온함의 한 조각을 이 시끄럽고 복잡한 일상의 소음 속으로 가져와 퍼뜨릴 수 있는 위대한 능력. 이것이 바로 칼융이 말했던 에고의 껍질 속에 살아가면서 동시에 진정한 자기 셀프의 중심으로부터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이 8번째 징후의 종착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길고 험난한 글을 통해 함께 걸어온 개성화 여정 전체의 최종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댓글에 777이라고 남기십시오. 칼융의 통찰력 안에서 777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영적인 알미, 마침내 바깥의 물리적 현실 세계와 일치하고 정렬되는 완벽한 순간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남몰래 품고 있던 그 거대한 진실이 마침내 당신이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안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발현되기 시작하는 위대한 찰나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 8가지의 징후들이 당신에게 단순한 새로운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뼛속 깊이 사무치는 기시감과 인정으로 다가왔다면, 만약 이것들이 당신이 평생 동안 아무런 지도책 하나 없이 짐승처럼 헤매며 맨몸으로 부딪혀 살아왔던 그 고통스러운 경험들에 마침내 제대로 된 이름을 붙여준 것이라면 777은 바로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응답의 신호입니다. 그것을 이곳에 남겨두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이 8가지 징후들이 당신에게 실제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숨겨진 진실에 대해 마주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아주 끔찍할 정도로 정직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지점이 영성이나 내면의 재능을 다루는 세상의 그 수많은 자기 개발 및 힐링 콘텐츠들이 조회수를 얻기 위해 아주 교활하고 조용하게 입을 다물고 넘어가 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8가지 징후들은 환상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들이 묘사하는 감각과 경험들도 모두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징후들을 몸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반 대중의 대다수는 평생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항해하도록 요구받지 않을 그 깊고 무서운 심해를 홀로 외롭게 헤쳐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대중의 절대 다수는 결코 자신을 산산조각 내면서까지 무의식의 깊은 바닥으로 내려가라는 가혹한 소명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의 그 뼈아픈 경험과 특별함이 만나는 바로 이 지점에 아주 치명적이고 무서운 위험이 아가리를 벌리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칼융은 이 위험을 엄청난 정확성과 절박함을 가지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 치명적인 덫을자, 팽창 혹은 에고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끔찍한 상태는 한 개인이 무의식에서 길어올린 그 신성하고 위대한 내용물들을 자신의 삶에 겸허히 통합시키는 대신 그것을 자신이 남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고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착각하고 동일시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본래 당신을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고 삶의 깊은 진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야 할
그 신비한 체험과 영적인 감각들이 얄궂게도 오히려 그 체험들이 해체하고 부숴버려야 마땅했던 바로 그 오만한 자아애고를 더욱 거대하게 부풀리고 장식하는 액세서리로 전락해버리는 순간입니다. 아주 노골적이고 쉬운 말로 번역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이 8가지 징후들을 읽고 깨달은 순간 속으로 아, 나는 주변의 저 미개하고 평범한 개돼지 같은 인간들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진화하고 수준 높은 영혼이구나 라고 우월감을 느끼며 타인을 깔보는데 이 지식들을 사용했다면 무언가가 아주 심각하게 단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이 징후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당신의 오만한 에고를 살찌우는데 써먹어버린 당신의 그 얄팍한 태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MBTI나 각종 성격 검사 심지어 명상과 힐링마저도 남들과 나를 구분짓고 급을 나누는 또 다른 스펙이나 완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봅니다. 바로 그것이 에고 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칼 융은 이 끔찍한 비극이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을 수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기 발견이라는 훌륭하고 위대한 여정을 시작해놓고도 길을 걷던 중간 어딘가에서 그것을 그저 자신이 얼마나 남달리 특별한 존재인가를 과시하는 역겨운 영웅 서사시로 변질시켜버린 수많은 환자들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분석 심리학과 영성의 그럴듯하고 화려한 어휘들을 훔쳐와서 자신들이 처음에 심리 상담실 문을 두드렸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속물적인 에고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세련되게 업그레이드된 돌연변이 에고를 만들어냈습니다. 융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진정으로 개성화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오만하게 팽창해버린 것입니다. 가짜와 진짜 팽창과 개성화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겪어내는 진정한 성장은 당신을 더욱 겸손하게 만듭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가식적인 퍼포먼스나 쇼가 아닙니다.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의식의 시면 속으로 더 깊이 랜턴을 들고 걸어 내려갈수록 당신은 당신이 아직도 짊어지고 있는 그 역겹고 위선적인 그림자 물질들을 더 끔찍하게 선명하게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발견하고 그토록 가혹하게 비난하며 경멸했던 바로 그 추악한 자질들이 사실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당신 자신의 영혼 밑바닥에 그대로 우글거리고 있다는 것을 피눈물 나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 내면의 진실과 정직하게 직면하면 할수록 당신이 당신 주변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높은 곳에 도달했다는 그 편안하고 달콤한 망상을 유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진정한 개성화 과정은 당신을 특별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어주는 값싼 훈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숨막히는 책임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남들보다 더 적은 의무가 아니라 피를 말리는 더 많은 헌신과 책임을 가차없이 요구합니다. 개성화는 당신을 감싸고 있던 그럴듯하고 듣기 좋은 거짓말들을 무자비하게 발가벗겨버리고 당신이 방금 머리로 이해하기 시작한 그 무거운 진실들을 당신의 남은 평생 동안 실제 행동과 삶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잔인한 의무만을 당신의 두 손에 쥐어줍니다. 이 8가지 징후들은 당신이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머쥔 트로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진정한 용기를 쥐어짠 자만이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그 미지의 영토로 들어가기 위한 피 묻은 지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미지의 영토는 다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남기 위해 구축해온 그 모든 겹겹의 방어막과 화려한 연기, 그 모든 껍데기 아래에 숨겨져 있는 조금도 편집되지 않고 그림자까지 완벽하게 포함된 눈이 부실 정도로 경이로우면서도 동시에 처절하게 불완전한 진짜 당신의 실체 말입니다. 칼 융은 인생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특권은 당신이 진정으로 존재하는 진짜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사회나 부모가 당신에게 되라고 강요했던 그 훌륭한 모습이 아닙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둥글둥글하게 어울려 살기, 가장 편안한 껍데기의 모습도 아닙니다. 남들에게 가장 인상적이고 훌륭해 보이고 가장 영적으로 진화한 것처럼 보이는 그럴듯한 성인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 날 것 그대로의 진짜 모습, 그 모든 아름다움과 추악함을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여기에는 당신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던 가장 수치스럽고 더러운 당신의 파편들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제 이 거대하고 긴 여정이
처음부터 당신을 코너로 몰아넣기 위해 준비했던 가장 잔인하고도 정직한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당신이 이 8가지 징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당신의 피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강렬한 기시감과 인정을 느꼈을 때 그 깨달음의 맨 밑바닥에 깔려있는 진짜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평생 동안 이름도 모른 채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던 그 고통스러운 삶의 무게에 마침내 정확한 이름과 지도가 생겼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어느 고단한 순례자의 조용하고 숙연한 눈물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남들과 섞이지 못했던 건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특별하고 고차원적인 인간이었기 때문이구나라며 자신을 남들 위해 군림하는 예외적인 존재로 치켜세울 수 있는 완벽한 핑계거리를 얻었다는 오만한 안도감이었습니까? 인간이기에 이 2가지 반응 모두 지극히 자연스럽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2가지 길 중에서 오직 단 하나의 길만이 진정한 개성화 작업, 그 위대한 영적 도약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징후들을 당신의 등짐처럼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글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그것들을 부를 정확한 이름이나 개념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매일 밤낮으로 겪어내야 했던 그 생생한 현상들 자체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는 압도적인 꿈들, 물리적 증거가 나타나기도 전에 이미 직감으로 모든 것을 알아버리는 소름 돋는 암한 공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우울함과 분노가 당신의 뼛속까지 스며들어오는 그 무거운 감각, 위선적인 연기와 억지 웃음을 보는 것이 물리적인 통증처럼 견딜 수 없이 끔찍하게 느껴지는 진실에 대한 집착, 당신의 영혼을 불편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사람들을 향해 불가항력적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림자의 춤내가 결코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그 끈질기고 고독한 이방인의 감각, 그리고 시계바늘이 멈추고 에고의 소음이 잦아들며 우주의 침묵이 내려앉는 그 영원한 현지의 순간들. 당신은 어떠한 나침반도 지도도 없이 맨몸으로 피를 흘리며 이 모든 혼돈을 통과해 왔습니다. 만약 칼융이 살아서 지금의 당신을 보았다면 그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신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정신병원에 가두어 고쳐야 할 병자로 보지 않고 한 인간이 감히 뛰어들 수 있는 여정 중 유일하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가장 위대한 모험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용감한 전사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오늘날 시중에 떠도는 그 수많은 달콤한 영성책들과 힐링 유튜버들은 당신에게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해주지 않을 그 선을 하고 끔찍한 진실을 향해 경고의 칼날을 세웠을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바로 이 깨달음의 순간에 등 뒤에서 당신의 목을 노린다고 말입니다. 내 안의 징후들을 인식한 것이 곧 깨달음의 완성이라고 착각할 때, 내 고통스러운 경험에 세련된 심리학적 이름을 붙여준 것이 더 이상 피 흘리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가 될 때, 이 8가지 징후들이 당신을 진정한 진흙탕 같은 내면 작업으로 이끄는 채찍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얼마나 고귀하고 영적으로 진화했는지를 떠벌리는 얄팍한 영웅담으로 변질될 때, 무의식은 닫히고 에고의 괴물이 당신을 집어삼킵니다. 칼 융은 이것을 자아,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렀고, 그가 만났던 가장 영적으로 진화한 것처럼 보였던 수많은 전도유망한 천재들이 바로 이 달콤한 오만에 덫에 걸려 파멸하는 것을 뼈아프게 지켜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뼛속에 새기십시오. 진정한 개성화는 당신이 우월한 마스터나 특별한 선지자라는 착각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피마르는 책임을 느끼게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무의식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당신은 남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는 당신 자신의 그 역겹고 위선적인 그림자 물질들을 끝도 없이 파내게 될 것입니다. 내 뱃속에 이토록 추악한 오물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내가 주변에 저 평범한 사람들보다 한참이나 더 높은 경지에 올라와 있다는 그 역겨운 소설을 유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집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당신을 짓밟히듯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남들에게 박수받기 위한 쇼가 아니라 진리에 압도당한 자의 진짜 겸손입니다. 당신이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의 빛 아래로 끌어올려 통합하지 않는 한 그 무의식은 당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무자비하게 조종할 것이며, 당신은 그 비참한 결과를 가리켜 내 팔자라거나 운명이라고 부르며 변명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이 8가지 무거운 징후들은 당신의 무의식이 이미 단단한 의식의 표면을 산산조각 내며 뚫고 올라왔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거짓된 사회의 밑바닥에 숨어 잠들어 있기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폭동의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이 당신 안의 징후들을 알아볼 수 있는가 없는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질문은 당신이 이 8개의 징후들이 가리키는 그 캄캄하고 끔찍한 심연을 향해 기꺼이 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을 초월하여 3위로 붕떠오르는 가짜 영성이 아니라 피와 땀이 얼룩진 당신의 진짜 삶, 그 진실의 한가운데를 향해 더 깊고 치열하게 파고 들어갈 용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댓글에 999라고 남기십시오. 융의 심층 심리학적 언어에서 999라는 숫자는 과거의 거짓된 껍데기 속에서 살았던 하나의 비겁한 사이클이 영원히 종말을 고하고 완전히 새롭고 두려운 진실의 챕터가 비로소 열리는 거대한 전환점을 상징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그 기이하고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더 이상 이상한 저주로 치부하며 억압하기를 멈추고 마침내 그것들이 본래 가지고 태어난 그 위대한 영적 나침반이라는 진짜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하는 바로 그 부활의 순간입니다. 한융의 철학을 깊이 탐구하는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험난한 진실의 곁에 머무르십시오. 당신처럼 내면의 거대한 징후들을 평생 안고 살아왔으면서도 그것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몰라 어둠 속에서 홀로 울고 있는 단 한 사람을 위해 이 글을 공유해 주십시오. 진정한 여정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 뒤에 남겨진 과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두 발 아래에서 맹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이미 논리적으로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것과 당신이 방금 눈을 뜨고 마주할 용기를 내기 시작한 그 거대한 무의식의 진실, 바로 그 사이의 팽팽하고 폭발적인 공간 속에서 말입니다. 도망치지 말고 그 진실의 공간에 단단히 머무르십시오. 그곳은 온 우주를 통틀어 인간이 가장 생생하게 미칠 듯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단 하나의 진실한 장소입니다.